그게 이제 키에르케고어 초창기 저작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키에르케고어가 이거를 가명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가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빅토르 예레미타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책을 간행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책을 그 간행한 가상의 인물인 빅토르 예레미타는 자기가 이 책을 쓴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 책장을 샀는데, 그 오래된 책장을, 누가 쓰던 중고 책장을 샀는데 그 책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서류 뭉치가 2개가 나왔다. 그 중에서 하나는 그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쓴 어떤 일종 심리가가 쓴 글이고, 그래서 빅토르 예레미타가 요거를 그냥 A라는 사람이 쓴 글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은 이제 빌헬름이라는 그 어떤 판사가 쓴 그 A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인데, 그걸 이제 2부로 해서 묶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나가면은 1부에 그 A가 썼던, 그 심리가가 썼던 글들 뭉치의 제일 마지막에는 유혹자의 일기라는 그런 또 글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글은 그 A라는 사람 본인이 쓴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요한네스라는 사람의 일기를 발견해가지고 자기 글 뭉치 안에 남겨놓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빌헬름 판사가 쓴 글 제일 마지막에는 이거는 자기 친구 목사 중에 저기 어떤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자기한테 설교문을 보내온 게 있어서 이게 너한테 교훈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내가 보낸다라고 해서 어떤 목사의, 익명의 목사의 설교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등장하는 인물이 총 5명인 거죠. 첫 번째는 이 책을 편집했다는 가상의 편집자 빅토르 예레미타가 있고, 그 빅토르 예레미타가 나눈 글 중에서 첫 번째 묶음을 대부분 쓴 A라는 심리가가 있고, 그 심리가가 쓴 글에 그 심리가의 글 묶음 제일 마지막에 일기를 쓴 유혹자 요한네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빌헬름 판사 2부를 대부분 쓴 윤리적 인생관을 대표하는 빌헬름 판사가 있고, 그 빌헬름 판사가 보낸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시골 교회 목사가 쓴 설교문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A라는 인물과 요한네스는 심리적 실존을 대표해요. 근데 특히 일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네스, 유혹자 요한네스는 그 심리적 실존의 극단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심리적 실존이 왜 어떤 자기 파멸적인 어떤 결론으로 그 귀결을 가지게 되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라는 걸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부분, 그 중에서도 이제 유혹자의 일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심리적 실존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고도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자기의 그 모든 능력을 여자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여자들을 유혹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그 남자들이 여자를 꼬셔가지고 뭐 하룻밤 뭐 자고 그래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거랑은 수준이 달라요. 이 사람은 그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을 정말 그 심미의 극치라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의 순진한 여자를 꼬셔가지고 이 여자를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 여자에게서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의 절정을 보는 게, 그게 요한네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절정을 보면서 그런 여자의 모습에서 어떤 시적인 감동을 느끼는 거죠. 시적인 감동을. 그렇게 감동을 느끼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또 어떤 문학적인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요한네스가 처음에 이제 코데리아를 길을 가다가 이제 마차에서 이제 코데리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반하거든요. 전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여자잖아요. 어떻게 이 여자한테 접근할까 고민하면서 그 주변 인물들을 계속 살피다가 누가 딱 걸리냐면은 코데리아를 짝사랑하고 있는 그 에드와르라는 남자를 알게 돼요. 에드와르랑 먼저 친구가 돼서 에드와르한테, 야, 너 코데리아 좋아하고 있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그러면은 너가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도록 내 옆에서 그 케어를 해줄게 하면서 에드와르를 통해서 코데리아 집에 둘이 같이 가요. 남자 둘이서 이제 집에 가니까 코데리아와 코데리아 숙모가 있고 에드와르랑 요한네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에드와르는 코데리아랑만 얘기를 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옆자리에서 숙모를 커버를 쳐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요한네스가 철저하게 에드와르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략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계략이 시작이 되냐면은 요한네스는 숙모랑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코데리아가 관심을 가질 법한, 그 코데리아를 자극할 법한 그런 얘기들,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독신주의자라서 이런 그 처녀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별로 필요 없다. 왜 사람들이 여자에 자꾸만 그 열광하는지 모르겠다. 요즘 여자들은 이렇게 뭐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코데리아 기분이 나쁜 거죠. 은근히 기분이 나빠져요. 자꾸만. 저 사람이 내가 옆에 젊은 여자가 내가 앉아있는데 나를 까내리는 듯한 얘기를 하네. 근데 그러면서도 요한네스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에드와르랑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네스는 숙모랑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드와르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순박한 청년이라서 이렇게 뭐 여자에게 어떻게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지 이런 것들을 별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네스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야, 요즘 처녀들은 요런 소설을 좋아하더라, 요런 시를 좋아하더라. 이렇게 에드와르가 요한네스한테 조언을 받고서 자기가 조언받은 책을 코데리아한테 읽어보라고 빌려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요한네스가 혼자서 코데리아 숙모네 집을 찾아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에드와르한테 조언해줬던 그 책을 코데리아 앞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각지도 못하게 탁 받는 어떤 감동, 어떤 충격, 저 사람도 내가 읽는 그런 걸 읽었네? 하면서 이게 뭔가 운명의 어떤 장난인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데리아가 요한네스랑 결국에는 이제 약혼을 하게 돼요.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한네스는 애초에 코데리아랑 결혼을 할 마음이 없어요. 코데리아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깨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편지를 이용하거든요. 편지를 보내고 나면은 그 편지 보낸 대상이 없는 곳에서 그 편지를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읽는 사람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편지를 읽기 때문에 내용을 자기 스스로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더 극적으로, 더 이제 크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코데리아한테 편지를 보낼 때는 엄청 정열을 담아가지고 내가 너를 정말 엄청 사랑한다, 진짜 나는 너를 이렇게나 사랑하고 있다, 이걸 편지에 막 다 담아가지고 써서 보내요.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약간 요한네스가 이제 약간 냉담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미묘한 간격이 생기거든요. 코데리아가 상상한 요한네스의 모습하고 코데리아가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요한네스의 모습하고 사이에 묘한 어떤 간격 같은 게 생겨요. 요한네스가 어떤 생각을 이제 코데리아한테 슬며시 집어넣느냐면은, 약혼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회적인 제도일 뿐이다.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약혼이라는 이 형식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코데리아는 요한네스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코데리아는 요한네스의 말에서 어떤 자부심을 느껴요. 그치, 요한네스와 나의 사랑이라는 건 이런 사회적인 제도와 질서,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거야 라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느껴요. 내가 요한네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요한네스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닐까? 코데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사랑의 어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자기 스스로 요한네스와의 약혼을 파기를 시켜요. 그래서 코데리아는 당연히 그걸 파기를 하면서 괜찮다, 내가 이걸 파기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요한네스라면 이 파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그대로 사랑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 요한네스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네스는 코데리아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코데리아는 요한네스에게 철저하게 유혹당한 존재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요한네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왜냐? 모든 게 다 코데리아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코데리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첫 번째로, 코데리아가 요한네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것부터가 코데리아 본인의 상상 때문이에요. 요한네스랑 자기는 한마디도 말도 섞지 않았는데 그냥 숙모랑 요한네스가 대화하고 있는 걸 보면서 코데리아가 그걸 자꾸 신경 쓰이면서 들으면서 요한네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 굉장히 기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상상해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코데리아가 요한네스한테 어떤 사랑의 감정을 처음 느낀 것도 코데리아 본인의 상상 때문이에요. 이게 내가 최근에 읽고 있던 거였는데
내가 최근에 이게 감동을 받았던 거였는데 요한네스가 읽고 있네? 이게 뭔가 운명의 장난인가? 하면서 본인이 상상해서 본인이 어떤 감동을 받고 본인이 사랑의 감정을 느낀 거기 때문에, 세 번째로 코데리아가 요한네스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것도 본인의 책임이에요. 편지를 통해 요한네스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거든요. 아, 요한네스는 이런 사람일 거야. 나한테 이렇게 열정적인 편지를 보내는 걸 보니까 아, 요한네스는 그렇지, 그런 사람이겠지.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거야. 자기가 상상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요한네스를 이런 인물이라고 결정을 해버린 게 된 거야. 네 번째로 약혼을 파기한 것도 자기예요. 자기가 요한네스의 얘기를 듣고서 그치, 약혼이라는 거는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뭔가 요한네스 같은 이런 어떤 선각자적인, 그리고 이 기존 사회의 어떤 틀을 깨부수는 이런 인물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약혼을 파기해야 돼. 내가 요한네스를 사랑한다는 거를 약혼을 파기함으로써 증명을 해야 돼.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한 거야. 결국에는 어디에도 요한네스의 책임은 없어요. 요한네스라는 인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요한네스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어떤 의무도 남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피곤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네스는 이렇게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인내를 하면서 한 여자에게서 사랑의 절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거든요. 이것 자체로만도 엄청 피곤한 일인데, 이렇게 피곤한 노력을 들여가지고 사랑의 절정을 딱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없어져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이게 과연 너가 만족할 만한 삶인 거냐? 이게 과연 네가 추구할 만한 삶인 거냐? 요한네스의 일기를 발견한 이 심리가인 A라는 인물은 요한네스한테서 어떤 두려움을 느껴요. 요한네스의 모습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게 돼요. 자기 본인이 심리가인데. 그러면서 요한네스에 대해서 A가 어떤 평가를 내냐면, 요한네스의 의식 속에는 뭔가 악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다. 어떤 미로 속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뭔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 길 잃은 양의 모습인 것 같다. 길 잃은 양의 모습, 그런 것 같다라고 A가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편집자인 빅토르 예레미타는 사실 A 본인이 요한네스일 것이다. 그래서 A가 요한네스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A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다. 심리적 실존의 극단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